네, 이번 시간에는 296쪽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여기 이제 공부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맨 위에 내용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실제 거래 금액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실거래가 신고 의무고 2005년까지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작됐는데, 자, 그때 이제 과거에 시작되다가 과거에는 공인중개사법하고 합쳐져 있는 법이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합쳐져 있는 법이었다가 2014년에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2014년 7월 29일자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죠. 과거에 뭐 달라진 건 아니고 법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법에 들어가는 이유는 개공이 중개했을 때는 개공이 신고하도록 하거든요. 이게 직거래일 수도 있고 중개거래일 수도 있는데 직거래일 땐 당사자가 신고하고 중개거래일 땐 개공이 신고를 해요. 제정 목적을 읽어볼 텐데, 제정 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이바지, 이것도 이제 공인중개사법도 그렇게 끝나가는데, 이 제정 목적도 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냐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 부분이에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자, 제정 목적이 법의 1조고, 법의 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 당사자라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매수인과 매도인. 왜 매매계약만 신고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읽어볼게요, 제가.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 이것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그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만큼 밑줄 치고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라고 쓰냐면 신고 대상물 이렇게 써보세요. 신고 대상물. 신고 대상물은 우리가 지어낸 얘기고요. 정확하게는 부동산 등이라고 해요. 그 가나다 세 가지가 신고를 해야 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토지 건축물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고 나와 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이따가 자세히 배워요. 자, 이거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을 거래 당사자라 한다. 그다음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공을 말하죠. 개공이 누군지는 알죠.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니까 용어의 정의를 때로 용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스 밑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동산 등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고, 이때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할 신고 대상물을 말하는데,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부동산 등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개공 누군지 알고, 자, 그럼 2절 들어갑니다. 2절 들어가는데, 2절을 통계하기 전에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 297 맨 하단부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2006년부터 도입한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005년도까지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하는 제도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어떻게 했냐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중개실무 가서 배워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계약서 검인이라는 제도가 들어있어요. 검인.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매매, 교환, 증여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이 매매교환 증여 계약을 했으면 취득자는 취득세를 내야 되죠.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군구에 가서 우리는 이런 계약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을 체결했으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뭘 제출하냐면
계약서를 제출해요. 계약서를 제출한다. 원본을 내란 이거죠. 계약서를 내면 시군구는 그 계약서에 적혀있는 부동산의 금액을 확인할 텐데 이때 어떤 심사를 하냐면 형식적 심사를 한다라고 해요.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 써서 내도 통과가 된다. 그죠? 옛날에 우리 다운 계약서 많이 했다고 들어봤죠. 예를 들어 실제 거래 금액은 1억인데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7천이다. 7천짜리 계약서를 하나 더 써요. 이걸 갖다 내도 통과가 돼요. 그냥 통과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경우 많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시군구는 금액을 확인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부과하고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군구 직인 찍어주는 거죠. 이 계약서를 사람들은 검인계약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취득세 내고 이 검인계약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계약서 검인제도예요. 검인제도. 그런데 이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신설하게 된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2006년 1월 1일자로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중에 매매 계약만 빼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때는 장소는 같아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아까는 계약서를 냈잖아요. 이제는 신고서를 제출해요. 이 신고서 이름은 정확하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해요.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계약서는 안 내요. 계약서를 안 내는 게 이따가 중요해요. 계약서는 안 내고 신고서만 냅니다. 계약서 내용을 신고서에 담아가지고 내는 거죠. 당연히 실제 거래 금액을 써서 내야 돼요. 그럼 시군구는 어떤 심사를 하느냐? 실질적 심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거래가를 검증한다는 얘기죠. 초기에는 실거래가 검증하기 어려웠겠죠. 누적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10년이 넘었죠, 이제. 10년, 11년째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적된 데이터가 다 있어서 실제 거래 금액을 이제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고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통과. 거짓 신고 들어가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제 별도 조사를 해요. 처음에 신고서만 냈잖아요. 계약서 원본 가져와라. 통장 내역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고 검증을 합니다. 타당하면 뭘 주느냐? 신고 필증이라는 걸 교부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이죠. 신고 필증에 이제 시군구 두칙인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걸 취득세 내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도 배우는데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신고 필증을 내요. 근데 지금도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지금도 검인을 받아요. 검인.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시군구에 그냥 계약서 내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 거래 금액을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교환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네 거 내 거를 바꿨기 때문에 얼마짜리인 걸 모르는 거지. 내가 나한테 줬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교환 증여의 경우는 계약서에 금액도 아예 안 적고요. 계약서를 갖다 내면 공무원은 그 부동산의 기준 시가를 확인해요. 그리고 이거에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환 증여는 검인 대상입니다. 매매만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또 모든 매매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 아닌 거예요. 아까 네 가지 신고 대상물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총 4가지인데 이 4가지 물건에 대한 매매만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 4가지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한 매매는 지금도 검인을 받아요. 검인. 자, 그래서 다시 4가지 매매만 신고하고 4가지 아닌 물건에 대한 매매와 교환 증여는 다 검인을 받아요. 그리고 이 4가지 매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냐면 이 4가지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신고 대상이면서 검인 대상이에요. 검인 대상에서 빠진 건 아니에요.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인데 다만 신고해서 신고 필증을 받으면
거미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미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걸 흔히 거민이 의제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미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매매가 아예 빠진 게 아니라고요. 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가지 물건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시는 거예요.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 담당 공모는 같은 사람이에요. 담당 공모는 같은 사람인데, 네 가지 매매 계약은 신고서를 내요. 신고서를 내고, 네 가지 아닌 물건의 매매는 계약서를 내고, 교환 증여도 계약서 내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냐, 기준시가 신고냐, 이 차이죠. 네. 실거래가 세금 내느냐, 그러면 신고. 기준시가로 세금 내냐 하면 거민이에요. 네. 자, 이 거민은 나중에 따로 배우고, 지금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밑에 297페이지 중간 밑에 있는 신고 대상물 시작합니다. 신고 대상물은 부동산 등 이렇게 불렀죠. 그 박스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고 대상물은 다음에 네 가지로 한정된다. 이거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자, 박스 들어갑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더 있죠. 그리고 아까 매매계약만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토지의 매매계약을 신고한다.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의 매매계약은 다 신고해요. 그리고 건축물에 괄호 열고 쓰세요. 건축물에 괄호 열고 쓰세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포함이에요.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따지지 않고 모든 건축물은 다 신고합니다. 자, 모든 토지의 매매계약 신고하고 모든 건축물의 매매계약은 다 신고한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들어가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잠시 뒷장을 넘겨보시면 참고에다가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써드렸는데, 자,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이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양 신청 기간을 줍니다. 아파트 재건축하기로 했으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하라고. 공법 시간에 30일에서 60일 사이로 분양 신청 기간을 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분양 신청을 받아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는 분양 계획을 짜는데 이 분양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부르죠. 자, 이 관리, 처분 계획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 현재 이 아파트의 대지예요, 이거는. 이 아파트 대지고, 이 건축물은 다 이제 철거될 거죠. 부서질 거예요. 그러면 총 아파트가 500세대라고 해볼게요. 면적은 같고, 500세대인데 500분의 1조각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이에요. 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전토지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올 거니까 그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그 토지, 종전토지를 하고 이 종전토지의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금액을 권리 가격이라고 하죠. 꼭 아래에 드는 단어예요, 지금. 권리 가격이라 한다. 이 권리 가격이 3억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새로 아파트가 더 평수 넓게 이제 지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이 결정되죠. 이걸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죠. 추가 부담금이 1억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 4억이 바로 분양 금액이죠. 분양가를 말하죠. 분양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은 현금으로 청산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시행자와 분양 신청자 간에 주택 공급 계약,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갑은 그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죠. 취득하게 되고 이 권리를 흔히 사람들은 입주권이라 하고 정확한 법조문의 표현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해요. 그냥 입주권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실제 신고서 있다 보시면. 자, 그러면 입주권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P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 입주권을 을한테 매매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 하시오? 신고를 하시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프리미엄의 만큼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해서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판 잘 보시고, 자,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취득이란 단어는 분양받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에 대해서 신고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양가로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에 매매계약을 신고하라 이겁니다. 자, 양가로 2번 이번엔 주택법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택법 보시면은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이게 기본 원칙이죠. 이만큼의 건설 공급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한다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 공급, 분양을 받은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 한마디로 아파트 분양권이죠. 이 분양권에 대해서 피 얹어서 팔았으면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신고해라. 근데 이제 양가로 3번에 좀 잘 보실 게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역사를 좀 알면 공부하기 편한데요. 처음에 2006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토지와 건물만 신고했었어요. 입주권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주택에 대한 분양권, 또 주택에 대한 입주권, 또 상가 분양권도 있고 택지 분양권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2006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시작될 때 다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으면 신고 안 했으면 뭘 했겠어요? 그렇죠. 검인을 받는 거예요. 검인. 그럼 검인을 받으면 저 피 붙여서 판 거 제대로 신고하겠어요? 아니 5천? 5천은 신고하겠습니까? 1000도 많아. 500도 많아. 200 정도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아예 없다고 하면 민망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금을 거의 안 내잖아요. 거의 안 내니까 이게 주택에 투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2007년자로 주택 분양권, 주택 입주권도 신고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대신 나머지는 여전히 신고 대상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뭐 상가 분양권, 택지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입주권, 주택 분양권 이걸로 한정되는 거예요. 한정된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3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써드렸죠. 현재도 상가 건물의 분양권이나 택지 분양권의 매매는 신고하지 않고 검인 대상이 된다. 그럼 다시 거꾸로 오세요. 다시 거꾸로. 신고 대상물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정비법, 주택입주권, 주택법, 주택분양권이다. 이 네 가지 말고는 없다. 박스 밑에 주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있잖아요. 이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X. 또 상가 분양권, 택지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 아님을 주의해라. 딱 네 가지 말고는 없다. 뭐 더 있어 헷갈리기라도 하죠. 이거 말고는 없다고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박스 밑에 신고 대상 계약은 오로지 무슨 계약만?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오로지 매매만. 그럼 교환 계약과 증여 계약은 신고 대상 이거 아니고? 아닙니다. 교환과 증여는 여전히 뭐 대상? 검인 대상이다. 검인.
다음 임대차 신고 대상 아니냐. 이거 당연한데 지문 속에 임대차 숨어 있으니까 잘 찾아야 돼요. 경매 같은 경우는요. 매각대금을 납부하면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리고 그 매각대금으로 알아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 매각대금을 속일 수도 없죠. 속일 수 없으니까 신고 대상 아닌 거예요. 압류 재산 공매도 마찬가지고. 자, 신고 대상 계약은 오로지 매매다. 하나밖에 없는데 뭐 헷갈릴 것도 없죠. 다음에 신고하는 장소를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등록관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등록관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같아가지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등록관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공인중개사법은 이 등록관청이 어디를 말하냐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말하는 등록관청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예요. 똑같은 시군구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냐,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냐, 이 차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용어가 같아요, 지금 용어가 같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서울로 해보죠.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계공이에요. 계공이 바로 옆 동네 뭐 서초구의 아파트를 중개했다. 얘가 중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강남구.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등록관청은 서초구가 되는 거죠.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네. 그러면 계공은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서초구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강남구에 신고한다고 하면 틀려버린다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이러면 틀린다고 해요. 틀리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인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 신고하는 장소 등록관청은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데, 그 시장은 괄호 안에 당연히 구가 없는 동네를 말하죠. 구가 있으면 구에 가는 거고 구가 없으면 시에 가는 건데, 여기에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간다는 것도 신경 써주세요.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뭐 세종시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등록관청이 어딘지 알았고, 이제 오른쪽에 신고기한 갑니다. 신고기한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으로 신고를 할 때는 항상 계약일부터 출발해요. 계약일부터 60일. 잔금일부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아직 안 왔어. 아직 계약은 했는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다면은 이때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일부터 60일을 넉넉하게 준 거죠. 자, 신고 의무자로 가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동그라미 2번 계공이 중개했을 때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당사자 직거래로 하죠. 거래 당사자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이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등록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이 있으니까. 당사자가 직거래했으면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맨 앞에 거래 당사자는 맨 끝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원칙이라고 쓰시고,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자, 이 말은 이제 이쪽을 지우고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지. 한 사람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직거래로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덜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공동신고라고 하면은 꼭 둘이 시군구에 같이 가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뭐 둘이 뭐 친해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둘이 같이 가라는 건 아니에요. 둘이 같이 가라는 건 아니고 공동신고하는 의미는 이따가 배우셔요. 네. 한 사람만 가도 돼요. 자, 공동신고로 둘이 같이 가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부한다. 어떤 경우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갑은 아파트를 3년 전에 3억 주고 샀대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이고 3년 보유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 4억에 매매를 했는데 양도세를 안 내는 상황이래요. 이때 을도 그 사실을 알고 갑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 4억에 계약서 썼지만 5억짜리 한 장 더 써가지고 5억에 신고를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얘한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나중에 5억에 되팔면 실제 내 차익은 1억인데 양도세가 없잖아요. 양도차익이 없으니까. 지금 취득세 좀 더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제가 을이 저런 생각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죠. 왜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어요, 갑은. 인강으로 지금 제 강의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딱 알잖아요. 을한테 그러지 마. 에? 네 꼼수 다 알아. 너 이거 나중에 되팔아가지고 양도세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 나 다 배웠어. 학원 다녀 나. 을이 다녀? 그래. 미안해. 좀 해줘 봐. 에? 내가 복비 내줄게. 복비. 4억에 0.4, 160 배우셨다며. 에? 내가 160 내줄게. 내줄게 그래. 그랬더니 을이 갑이 이게 그거 한 1000주 모를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을이 배운 놈이 더해. 아유 나 안 해. 나 신고 안 할래. 신고 안 하고 60일 지나면 우리 둘 다 과태료인데 나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면 연락 줘. 네. 그때 이제 갑은 너는 거기까지는 안 배웠다 보구나. 한 사람이 거부하면 나는 단독으로 혼자서 신고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혼자가 신고는 된다 이거예요. 공동신고 원칙, 단독신고 예외 가능하다.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개공이 중개했다. 즉 개공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당연히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개공이 신고를 하래요. 근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했으면 당연히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중개 있으면 공동신고해야죠. 3번이 중요합니다.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땐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문제를 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잘 틀려요. 아니 뭐 없기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되게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틀려요. 어디서 들어본 공동? 아니에요.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신고해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왜 개공이 신고하라고 준 거냐면 중개 거래임을 확인할 목적이에요. 개공은 결국 복비 받잖아요. 소득세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거지. 개공 혼자서 신고를 하라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중개한 것, 내가 계약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 중개 거래 2번, 3번을 좀 조심하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고. 자, 신고사항 갑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보자고요. 어디까지 왔냐면, 자,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했으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으면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에 가서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라고요. 신고하는데 직거래일 때는 공동신고하고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이 신고해라. 이거 다 배웠어요, 이미. 다 배웠는데 이제 뭐냐면 뭘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사항. 우리가 구청에 가서
시군구에 가서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문제가. 먼저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외워볼게요. 자, 먼저 매수인과 매도인 인적사항 어때요? 당연한 거지. 어떻게 이걸 비밀로 합니까? 두 사람 인적사항을 신고하라. 두 번째, 계약일을 신고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계약일. 계약일을 신고해야 되는 이유는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들어왔냐 이걸 확인하자는 거잖아요. 60일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혹시나 그러면 깜빡하고 60일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신고했다는 과태료 받잖아요. 과태료 받으니까 그렇지, 좋은 방법이 있죠. 금액, 그 날짜 고치면 되잖아요. 날짜 고치면 되죠, 뭐. 계약서 새로 쓰면 되죠. 날짜 고쳐서 계약서 새로 쓰고 신고서를 써내면 되는데, 그래도 가끔 걸릴 때가 있어요. 이 공무원이 신기 있는 사람 만나면, 이게 신고서를 이렇게 내는데, 이게 애들이 떨어요. 이렇게. 공무원이, 이게 왜 떨지? 잠깐. 근데 그 계약서하고, 그 통장 내역 갖고 와봐봐. 비교해 봤더니, 계약서 쓴 계약일하고, 계약금 주고받는 날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걸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꾸며야 돼요. 계약금도 다시 주고받아야지. 날짜 고쳐가지고요. 네. 좋은 거 알려드리네요. 자, 중도금 지급일 있으면 신고하고, 잔금 지급일 꼭 신고해야죠.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납부하고, 심지어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신청해야 되거든요. 3번, 4번, 5번 묶으세요. 3, 4, 5번. 3, 4, 5번은 어디를 미조시냐면 3번의 두 번째 줄 소재지하고 지목 두 가지. 소재지, 지목. 4번의 종류. 자, 부동산의 종류에서 종류. 4, 5번은 면적. 면적에 비추치고의 면적. 그래서 이걸 네 가지 어떻게 외우냐면 종류와 소지면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종류와 소지면. 소지면이라고 이따가 우리 라면을 끓일 거거든요. 소지면,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 이런 뜻이에요. 되게 담백해요. 소지면. 자, 6번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7번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이나 기한도 신고해야 되고 8번은 개공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사항을 신고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개공이 중개했을 때만 한정이 돼요. 8가지만 신고하는데 이거를 결국은 암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외우는지 암기법을 적어 드릴게요. 잘 받아 쓰세요. 박스 밑에다가. 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은 항상 들어가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라면을 끓여요. 저처럼 그냥 적으세요. 괜찮아요. 거래 당사자가 라면을 끓여요. 그리고 개공이 중개했을 때는 개공은 젓가락을 들고 붙어요. 그냥 그 개공은 붙으면 돼요. 그리고 라면을 3번 모여서 먹어요. 언제? 계약일날 또 중도금 지급일날 또 잔금 지급일날 모여서 라면을 3번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라면의 종류는 소치면이고 얼마나 맛있던지 실실 웃으면서 먹어요. 이렇게 해서 신고사항을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 외웠다고 치고 자, 다 적으셨다고 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런 것도 좀 적어두세요. 틀리게 나왔던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권리 관계를 신고해라. OX, X.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죠. 권리 관계를 신고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니네 둘이 누구냐? 개공 중개했니? 언제 계약했니? 잔금 언제니? 네 부동산이 종류가 뭐고 소재 지목 면적을 하고 얼마짜리냐? 이게 다야 사실은. 그 뭐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하는데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하는데 등기부를 갖고 울구에 어떤 거리가 있는가는 신고할 필요 없죠. 권리관계도 X고 권리관계는 우리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죠. 확인설명서. 이것도 나왔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 이것도 X로 나왔고 이거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다음에 기존시가. 기존시가 X 뭐 이런 걸 신고할 이유가 없지. 기존시가를 뭐 시군구에서 모르나요? 자, 이런 것들이 X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다.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300페이지.
공부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 잘 정리해드린 거고, 이제 300페이지는 뭐냐면 구체적인 신고의 방법과 절차입니다. 현재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부동산인은 시군구에 가서 이것을 신고해라. 직거래일 때는 당사자 공동신고, 단독신고 예외,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이 신고해라. 여기까지 배웠어요.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절차가 나온 거죠. 자, 신고 방법은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직접 신고 방법이 있고 전자부서 신고 방법이 있고, 직접 신고라면 등록관청에 내가 가서 신고서를 내는 거죠. 신고서를 내는 거고, 당연히 제출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줄 주의할 게 있어요. 거래계약서 사본은 안 내고 뭐만 제출해요? 신고서만 냅니다. 신고서만. 이따가 대리인도 가능하고 그래요.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 신고하는 것은 등록관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신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할 때는 전자인증 방법으로 쓰는데, 이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로 이제 서명 날인도 하고 신분 확인도 하고 이렇게 돼요. 결국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고 이제 방법의 차이일 뿐이죠. 그럼 양가로 2번. 이번에 누가 신고하는 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거래 당사자 신고하는 절차. 자, 박스 밑으로 내려오시고,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가 원칙이었죠. 자, 오른쪽 페이지 단독 신고도 가능했죠.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 보여주고 그다음에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공동 신고부터 하죠.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결국은 아까 공동신고는 무슨 뜻이었어요? 공동신고라는 것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 뜻이었구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거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일방 제출이 중요해요. 일방 제출. 동그라미 3번을 참고해 보세요. 공동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리고 공동신고라는 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걸 뜻한다고요. 일방 제출이 중요합니다. 일방 제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동네는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만 나옵니다. 서명 또는 날인만 나오고 서명 및 날인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건 신고서니까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공하고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밋은 없어요. 다 서명 또는 날인만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그 얘기고, 두 번째 줄 보면은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죠 뭐. 자,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한다. 공동신고. 신고서에 둘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둘 중에 일방이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은 둘 중에 누가 내겠어요? 누가? 매수인이 보통은 내죠. 나중에 신고불증 받아 등기하니까. 근데 매도인이 내도 됩니까? 매도인이 가도 되냐고요. 그럼요. 상관없어요. 하고 싶대요. 그러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나 가도 됩니다. 근데 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반드시 내가 신고서에 적혀있는 매수인이에요. 신분증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때도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 확인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그 등록관청 홈페이지 접속해 볼게요. 접속해서 매수인이 접속한다 해볼게요. 매수인이 이제 신고서 입력을 마우스로 딱 찍으면은 로그인 하러 나와요. 이 로그인 할 때 자신의 이름 쓰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그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해요. 이때 공인인증서 전자인증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에 들어가요. 신분 확인을 먼저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네가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개공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나 매수인이야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가면 신고서가 화면에 뜹니다. 하는데 자, 직거래로 들어갔으니까 매도 매수인만 나오겠죠. 인적사항을 쭉 쓴 다음에 서명 날인 칸이 보이는데 여기에 매수인이 다시 클릭을 하면은 또 공인 인증서를 요구한다고요. 이때 서명 날이라면 돼요. 이때 매도인의 인증서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 많은데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의 인적사항만 알면은 부동산을 바로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응?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의 소유자의 성명하고 주민번호만 알면은 내가 내 거 인증서로만 클릭해가지고 확인해서 누르고 사버리면 대형 사고 나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의 인증서가 다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한 사람은 USB에다가 인증서 담아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리 바꿔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직거래로 전자문서를 신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네. 그러겠네요. 뭐 신고서 작성 방법도 모를 텐데 깝깝한 거죠. 구청 가야죠, 가야죠. 어쨌거나 전자문 갖다가 내든 방문 신고를 하든 전자문서로 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일방이 제출하고 그리고 서명 날인 그리고 신분확인은 다 전자인증 방법으로 한다. 첫 번째 주의 보세요, 주의. 신고서만 낸다는 걸 주의하라.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공동신고할 땐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해요. 신고서만 낸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단도신고합니다. 단도신고. 칠판처럼 매수인이 거부했다. 매도인이 단도신고할 수 있는데 이 단도신고할 때는 세 가지를 내게 돼 있거든요. 자, 세 가지를 볼게요. 첫 줄.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게 첫 번째 될 거예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내야 되죠. 사유서 이렇게 쓰면 되죠. 매수인 저 인간이요. 금액을 높여라 해가지고 내가 싫다고 그랬더니 신고를 안 한대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써내. 근데 공무원이 보니까 이게 저 나쁜 놈이 뭐 써있지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 더 내라. 거래계약서 사본도 내라.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려고요. 그러면 해도 이어서 등록관청은 사유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전화해. 당신이 나쁜 놈이냐고. 맞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자에게 과태료 부과되고 신고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동신고할 때는 뭘 내라? 공동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내라. 단도신고할 때는 몇 가지 내라? 세 가지를 내라. 세 가지. 그러면서 3번 신분증명서를 보여줘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하려는 사람은 전자인증 방법으로 한다 이거지요. 자, 이 밑에 이제 신고서 제출 대행. 신고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는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제출 대행. 이 말은 심부름만 한다는 얘기죠. 심부름. 제출을 대행한다 이거죠. 어디 몇 줄 치냐면 첫 줄 공동신고를 하든 단도신고를 하든 둘 다 신고 의무자 위임받은 자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공동신고할 때는 뭐예요? 공동신고할 때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를 네가 좀 대신 갖다 내. 신고 의무자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자, 단도신고할 때는 몇 가지 내는데 세 가지를 내는데 네가 좀 대신 갖다 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라고요. 양쪽 다 되죠. 안 될 거 없잖아요. 안 될 거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중요한 게 나와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전자문서로는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전자문서로 어떻게 대행을 하겠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준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라. 자, 박스 가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잠시 실편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을이 이제 공동신고를 하는데 공동서명날에 신고서를 을이 제출하는데 네가 지금 대신 갖다 내 그랬단 말이에요.
신고 의무자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일단 B는 뭐 갖다 내야 돼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내야지. 내고 이제 을이 작성해준 뭐 내는 거죠? 위임장을 내는 거죠. 근데 위임장에는 원래 인감을 찍잖아요.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찍고 뒤에는 인감증명서를 붙이는데 인감증명서 떼려면 동사무소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로운 일 아니야 이거지. 그러니 구청 가죠. 그래서 위임장에는 이렇게 하자. 을이 자필로 서명을 하자. 자필로 서명을 하고 뒷장에는 을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자. 우리나라에 이미 자필 서명 제도도 같이 도입이 됐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자필 서명 신고도 받잖아요. 그래서 자필로 서명해서 위임장 쓰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집에서 복사해서 얘기를 하자 이거지. 자필 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위임장에는 당연히 B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B한테 대출을 위임했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B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이 을이 자연인일 때이고 자연인. 근데 을이 누구일 수도 있어요. 을이 법인일 수도 있죠. 을이 법인일 땐 법인 직원이 갖다 낸다 이거죠. 이때는 법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법인 인감 증명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일단 괄호 빼고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그리고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사본을 내라. 근데 괄호 안에 법인일 땐 법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를 내라는 얘기죠. 자, 이제 개공이 신고하는 절차 갑니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 이거죠. 자, 박스 밑에 내려옵니다. 신고서 제출. 아까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때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한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 말은 누가 서명 날인하라는 거예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라고요. 그 말은 당사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뒷장에 나올걸요? 동그라미 4번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음을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다는 거. 당사자는 의무가 없어요. 아까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공만 서명 날인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지.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되니까 뻔하잖아요. 뻔한 거죠. 다시 앞장으로 와서 2번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도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개공 거 인증서만 있으면 돼요. 개공을 선택에 들어가잖아요. 그 인터넷 신고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에 들어가면은 거래 당사자는 인적사항만 쓰고 당사자 서명 날인이 아예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개공 것만 열려 있습니다. 개공 것만 하면 통과되게. 3번 당연히 공동 중개했을 때는 참여한 개공이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거고요. 당사자가 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시라 이거죠. 이때도 뭐만 제출해요? 이때도 신고서만 냅니다. 계약서 사본은 안 내고. 2번 그럼 개공이 신고서 내면서 신분증명서 보여주는 얘기고. 자 3번입니다. 3번에 동그라미 1번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누구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누구만? 소공만 제출 대행 가능해요. 오로지 소공만. 중개보조원이 안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중개보조원은 안 된다. 오로지 소공만이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 안 되는 건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갖다 심부름 하는 건데 신고서 제출 다 대행은 하는 거잖아요. 대신 갖다 내는 건데 중개보조원 왜 못하냐고. 참 기분 나쁘죠 중개보조원. 기분 나빠요. 근데 뭐 다행이죠. 날 추운데 뭐 잘 됐죠 뭐. 네. 자 그다음 이어서 이 경우 소공은 자신의 신분증을 등록한청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로 할 때는 제출 대행을 할 수 없고 또 소공은 고용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개공에 써준 위임장 등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럼 신고서에는 개공 이름만 써 있잖아요. 그 개공 이름을 공무원이 컴퓨터로 조회해 보면은 고용신고된 소공 이름 같이 들 거니까 소공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위임장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주의할 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떠는 날일을 해 안 해? 안 해요. 소공은 제출을 대행만 하는 거예요. 제출을 대행만.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쳐요. 이렇게 해서 방금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또 신고 대상 계약, 신고 기한, 신고하는 장소 등록 관청, 신고 의무자 직거래일 때, 중개거래일 때, 또 신고 사항도 받고, 그다음에 구체적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까지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고, 바로 다음 시간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311쪽부터 시작돼요. 311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신고서 작성을 보고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